이게 이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일어나지 않았나요? 결국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경공에서부터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신발, 가발, 섬유 산업이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방출되어 오는 인력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주로 자영업으로 많이 갔습니다. 도, 소매, 숙박업, 부동산, 중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거기서 나온 인력을 자영업으로 급격하게 된 거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 있는 신림역 부근에 반경 4km 내에 치킨집만 해도 지금 4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보가연동 사는데 그 전철역에서 말고 종천까지 불과 2km도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부동산 숫자가 얼마인가 세다가 포기했어요.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으로 이제 사실 뭐 직장 그만두고 할 때 슈퍼나 뭐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일단 흡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과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의 평균 수명이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영업도 과밀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 닫는 데가 많아지게 되고 그 인력을 이제 어떻게 해줬냐 하면 결국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사 이런 걸 이제 그동안에 흡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은 그래도 그 고용의 질이 좋은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출되어 나오는 고용들이 미국이나 뭐 영국처럼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서비스, 설계,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점점 퀄리티, 일종의 불안정 고용 상태의 직업들인 거죠. 이쪽으로 이제 흡수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거 인구구조의 걱정인데, 그건 뭐,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직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중간이 올라간 편이니까요. 이제 갈수록 이제 이런 모양이 되어가고, 오히려 앞으로 한 60년, 80년이 되면 거의 다시 원통형 인구구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기간을 나는 게 가장 힘든 기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년 내지 60년이 우리나라의 가장 인구구조 변화로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고 나면 요새도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이게 또 어디까지 이렇게 좁아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뭐 원통형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한 거죠. 요새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20년 고령화가 빨리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그 과정을 이제 거쳐나가야 되는 거죠. 주택 문제. 도심에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 재건축 또 재개발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30, 40년이 되면 그 아파트들이 물론 뭐 세대가 분화하니까 세대수는 늘어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심의 공동화, 아파트, 이게 뭐 사실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 30년 이제 결국 당면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도시화를 이렇게 제가 뽑아보니까 이게 도시화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바나이제이션의 문제만 아니고 저는 이게 도시화율 문제는 우리 그 커뮤니티,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이미
8세기 이후에 도시화를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어 온 거죠. 대개 유럽도 보면 뭐 이게 결국 한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도시화율이 오늘날 같은 수준으로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불과 한 세대 3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농촌 인구가 절대 다수였죠. 그 대개 거기 사는 분들은 조상 때부터 뭐 수백 년을 거기 살아온 겁니다. 저는 하만 조씨인데요. 저희 아버님도 하만에서 나셨어요. 그 선대 쭉 올라가면 이조 초기에 부터 거기 정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400~500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집성촌도 있고. 거기는 마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거죠. 마을에 어르신도 계시고.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교도 나고, 쟁성도 나지만은 마을 공동체에서 그런 걸 대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마을에서 키운다 그러지 않나요? 그게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유럽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산업 발전사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사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사기도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시면 하이눈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게리 고프가 나오는. 거기 보면 뭐 밖에서 누가 이제 그 게리 고프를 보안관을 죽이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요. 거기 좀 교회에서 이제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거라는데요. 그게 소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마을 공동체는 무너졌을 때 도시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뭐 아래층 뭐 같은 동에 있는 분들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내냐면요. 그저 뭐 아파트가 내리지 말자는 그런 논의나 뭐 전기를 어떻게 하자는 그런 토의는 있지만 그 아파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데 대한 뭐 어떻게 거기서 질서를 세우고 그런 데 대한 공동체는 아직 우리가 빌드하지 못한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사실은 정치의 문제로도 우리가 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를 이 나라들과 같은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뿌리, 토양, 기반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득분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70, 80년대, 제가 월드뱅크 IMF 근무하는 게 80년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이, 나름 성장도 빠르고 소득분배도 잘 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모범적 케이스도 자주 인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소득분배가 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속도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빨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거는 저희들도 이제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제 그 소득분배가 더는 악화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화가 중단돼서 그런 건지,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그런 효과인지는 아직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우리나라 소득 분배가 이제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좋은 상태로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한국 경제의 특이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당면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를, 이해하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거를 먼저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과 보게 된 몇 개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죠. 오늘 한국이 있게 된 거는 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서 신라 고려 때는 아마 뭐 그때 경주가 뭐 기어치도 이렇게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제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요 시대에 전 세계 평균 1인당 소득이 한 500불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대에 르네상스와 소위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결국 서양이 이제 빠르게 앞서가는 바람에 이제 전 세계 성장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조선 시대에 거의 뭐 조선 500년 동안 성장률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한국을 일제 병합에도 떨어지게 하고 저희 19세기 초반에 그런 우리가 처참한 역사를 갖게 된 배경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우리가 1960, 50년대 후반 사실 우리나라 경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58년, 59년 그때 시작한 겁니다. 뭐 따로 우리는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95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뀌었어요. 원조 정책이 바뀌면서 대외 원조가 줄어들고 우리도 이제 경제 원조가 줄어들면서 그렇지만은 국민 생활은 해결해야 되니까 외화 조달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출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씩 해보니까 되다 보니까 5.16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시대에 본격화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195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조금씩 이제 경제 발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시대, 이 기간이 결국 이제 오늘날 한국을 있게 한 거죠. 결국 이제 이게 한국의 성장률이고 이게 이제 세계 성장률인데 요 기간이 한국의 추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죠. 이미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금년에 아까 대표님께서, 송 대표님께서 금년에 성장률 조금 좋아졌다. 그래 봤지만 지금 뭐 2.45% 아닙니까? 전 세계 성장률은 지금 3.3, 4%. 그렇게 된 게 2010년도 후반, 2010년대부터 이미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뭐 K컬처도 있고 코리아 웨이브도 있고 이렇게 된 게 요 기간에 우리가 이뤄낸 건데요. 그럼 대체 이 기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1966년만 해도 아르헨티나 우리나라가 한 10달이나 잘 살았어요. 제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 갔다 왔습니다. 금년 초에 갔다 왔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한 3배 이상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오늘날 태국, 필리핀 이런 데서 그 노동자들을 받고 있지만은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계신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리핀에 유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게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된 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시대가 가능했냐? 저는 이제 이걸 천시지리 인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맹자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천시와 지리와 인화를 다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맹자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순자가 이미 얘기했다. 또는 뭐 손자 벌방 도대서 이미 나왔던 얘기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하튼 이게 맹자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우리가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그런 경제 성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천시지리 인화를 다 그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시는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거의 브레튼 우드 카트 시스템이 출범을 했거든요. 1940년대에 국제경제학자들의 논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그 국제경제학자들은 유수의 국제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예견을 해놨냐면 그때는 이제 제3세계라고 했죠. 제3세계에 앞으로 누가 가장 경제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이제 예측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예측에는 인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이미 그때 뭐 거의 선진국이었어요. 가장 앞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주요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들 예측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뭐 그럴 것도 같은 게 인도만 해도 그때 이미 관료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70만이 와서 한반도에 살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중에 반이 일본의 공무원 그리고 군인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희 아버님도 학교에 다니고 다 일본인 교사한테서 배웠고 그리고 뭐 군인이야 당연히 일본 대표적이고 공무원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었지.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디서 읽었는데는 그 당시 영국인 5만 명이 가서 인도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의 관리를 키웠어요. 인도의 그 뷰로크라트 시스템을 인도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간디도 사우스 아프리카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도 사람들이 주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출신들이 많았고 네루가 이제 1940년대가 7명인가 동료를 했죠. 이미 그때 인도는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 브라질, 칠레는 이미 그때 많이 발전했고 그럼 제3세계에서 가장 스타 퍼포머가 될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소위 아시아의 4마리용이 스타 퍼포머가 되지 않았나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2차 대전 이후에 출범했는데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워낙 막강한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소위 바이레트럴 어시스턴스 미국의 뭐 유럽의 마샬 플랜이라든가 미국의 직접 원조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 다자기구들 IMF, 월뱅크 그리고 이제 가트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기능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관세 인하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관세 인하라는 게 주로 가트를 하는 것은 농산물은 포함 안 됐거든요. 주로 제조업 관세 인하였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관세가 선진국에서 40%에서 5%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진국이 제조업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독일,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다가 점점 이제 소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 세계 상품 수출의 제한 비중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공산품 트레이딩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정체된 건 이건 사실 좀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게 2차 오일 시작 이후에 이게 석유 트레이딩이 수출이 많다 보니까 석유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만 실제 볼륨으로 하면 농산물 천연자원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공산품은 자원이 없는 나라도 결국 사람만 있으면 투자를 동원해서 공장 짓고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전에 소위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식민지와 종주국 간의 교역 시스템에 있던 나라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보다도 인력이 풍부하고 자원 투자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스타 퍼포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5, 60년대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세계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다. 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는 이게 6.25 동란이 한 번 되면 엄청난 비극이었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6.25라는 요새 표현을 한국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전쟁 없이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10%가 전쟁에서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어떻게 그 나라 사회 발전에 진로에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진영간 싸움에 불도 거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제 발전에서는 사실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그때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전쟁에 의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수립된 거죠.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경제 군사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저희 남미는 미국에 빼게 하더라고 그러지 않나요? 전 남미가 받은 거에 반을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인당 미국 원조를 받은 제일 숫자가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 대만도 우리보다 적게 받았어요.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의무교육제도도 실시할 수 있고, 재정이라는 게 어떤 형편은 없죠.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50년대에도 공무원 봉급을 쌀로 주었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5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50%가 대충자금 수입이었습니다. 대충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PL4ED에 의해서 옥수수 이런 곡물을 현물로 우리한테 원조를 많이 줬어요. 그걸 이제 한국은행 대충자금 어카운트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재정자금으로 썼거든요.
우리나라 예산 지출의 50% 이상이 대충자금에서 나오는, 미국 원조에서 나오는 거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GDP의 약 10%가 결국은 미국 원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0%는 뭐 엄청난 거죠.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동굴압박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경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환율이 급등하고 인플레가 뭐 수십 %, 수백 %씩 나고 국민 소득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뭐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우리나라 술집에도 와서 일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쟁이 나게 되고 소위 교육이 절단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미국 원조 때문에 물자 공급을 해주고 인플레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재정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다 보니까 소위 폴리티컬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 직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빌려줄 때 저 나라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다 보니까 저 나라는 미국이 지켜주니까 망할 나라는 아니고 전쟁 위험도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거죠.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우리가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상이역불이었나요? 3억불, 무상이역불, 산업차관 3억불에서 8억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어요. 8억 불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불, 2억 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우리가 포스코도 짓고 경부고속도로도 하고 소양강 댐도 났고, 심지어는 지금 뭐 코리안 호텔도 다 그 한일 경협 자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60년대 중반에 월남 파병을 하게 된 거죠. 월남 파병을 하면서 월남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끄러운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됐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월남전에 파병한 병력이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병을 한 거죠. 그런 거로 해서 미국의 AIG 원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군을 갖다가 현대화 시켜주고, 또 그때 군인 봉급을 전부 다 달러로 미국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국내로 이제 성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민간 하역업자, 교통, 한진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그때 이제 일어서게 된 거 아닌가요? 기술자들. 거기서 들어오는 송금,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 전수지의 한 20%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도 겪게 됐고, 일본이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산업을 일으키게 되고 하다 보니까 60년대 되니까 이제는 일본이 종합공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종합공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결국 이제 경공업은 주변 국가들에 이전을 시키게 된 거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이전시킬 수 있었던 데가 그냥 뭐 말이 통하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되게 다 일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로 이제 많이 분산된 데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제일 많이 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리적 이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뭐 미국의 큰 안보 암브렐라 하에서 있었지만은 우리가 급하면 일본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가 1979년에 있고 우리가 그때도 외환위기가 사실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국내 전세가 불어나고 또 종합공업 한다고 하면서 유로 뱅크에서 돈을 무지 빌렸거든요. 유로 달러를. 남미 제의가 80년대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오히려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못지않게 유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린 국가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부도로 가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 미 재무성, 미 공무성에 대해서 한국을 국가 부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백업도 있었고, 그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100억 불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뭐 다 100억 불이 생산 안 됐죠. 그렇지만 그것도 미국에서 뒤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걸 좀 코미트를 뭐 하라.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 100억 불이 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를 넘겨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80년대 초에 남이처럼 꼬꾸라져 섰을 리 있는 거죠. 거기에 중국이 뭐 이렇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있기까지 문화시대 대혁명도 하고 중국이 80년대까지 잠자고 있었죠. 만약에 중국이 60년대에 등소평식 개방을 했다 그러면 한국이 오늘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중국 경제 일부러 필요해서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이 79년에 개혁 개방했다 그랬지만 제가 그때 80년대 초반에 세계은행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동료들이 중국에 출장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희망이 없냐 그러면 한 사회주의 하에서 한 30년 40 이렇게 넘게 있다 보니까 30-40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크 에식도 없고 그냥 뭐 일도 오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 나라는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중국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 제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 건 90년대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까지 종합공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중국이 보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우리가 가졌던 질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맹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시, 지리, 인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다. 인화라는 게 단순히 뭐 사람 영역뿐만 아니고 저는 조금 더 넓게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의 신분 계급 질서의 붕괴가 결국 우리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하고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2000년 동안 신분사회잖아요. 특히 조선시대는 이 신분이 이게 유동성이 크게 떨어졌던 조선 후기로 올수록 이게 조금씩
신분의 유동성이 늘어났지만 조선시대는 신분이 굉장히 그 경직성이 높았던 사회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뭐 첩의 자식이라고 서울이라고 해서 배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타적 사회였죠. 조선 초기에는 한 10% 정도가 소위 양반 계층이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후기로 갈수록 더 그렇지만 굉장히 그 양반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배타적인 그 제도를 한 거죠. 누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당시 조선에 와서 온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양반들은 모든 특권을 가지고 의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양반이고 군역도 하고 세금도 안 냈지. 유럽의 최고 귀족이라는 기사계급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죽는 게 귀족계급이잖아요. 송 대표님께서도 옥스포드 출신이시지만 옥스포드 2차 대전 때 옥스포드 출신의 씨가 말은 나오던가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반이 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나와서 죽는 게 귀족 기사계급이죠. 우리나라는 양반들은 군역도 안 해요. 세금도 안 해요. 반면에 평민들, 노비는 특권은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있는 그런 계급이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를 그렇게 경직적 사회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정장용이 정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를 어떻게 5%의 인재들만 가지고 경영할 수 있겠냐. 소위 5%만 출세할 수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이게 결국은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도 5%, 10%한테만 주어지고, 심지어는 글을 배울 수 있는 자격도 5%, 10%한테만 주어진 거죠. 우리가 해방 직후에도 문맹률이 통계 따라 다르지만 80% 이상이 문맹이었다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일본 총독부 조사에서도 한 60%는 당시 문맹이었다고 해요. 글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그런 사회였는데, 이게 이제 가보경장, 이 가보경장도 사실은 일본이 부추겨서 한 거죠. 가보경장에서 우리가 노비 철폐를 했습니다. 조선 중교만 해도 노비가 한 40% 이상 됐다고 해요, 전년도에. 대개 선생만 해도, 물론 혼인에 의해서 그걸 많이 가지게 됐다고 그러지만, 노비가 365년이 됐을 거잖아요. 이제 가보경장에서 우리가 노비 철폐만 했지 신분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분이 없어진 것은 1912년 조선 민사령 총독부가 이제 조선 민사령이라는 게 일본의 형법과 법대 교수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일본의 민법과 형법과 상법을 조선반도에 의용한다고 한 게 조선민사령이라고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사유재산권도 생기게 됐고, 기본 인권이라는 것도 생기게 됐고, 재판제도라는 것도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똑같아졌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 토지라는 소설에서도 보셨지만 길상하고 서인은 신분계급이 달라지 않았어요. 그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지주와 전통이었죠. 그 마을에서. 그래서 길상이 여전히 종로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도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신분이 없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한 게 토지개혁, 1949년에 토지개혁하고 이 일본이 이제 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지적조사였습니다. 지적조사라는 게 지금 카다스트로알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지적도 거의 일제시대 이 시대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토지 등록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 문서라는 거는 있었는데 아주 법적으로 하자면 조선의 모든 땅과 백성은 왕의 소유였죠. 그건 왕조 시대라는 게 되게 다 그랬습니다. 일본도 비슷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나면서 일본 천황이 신민이죠. 신민들한테 하사를 하는 방식으로 토지 등록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지적조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약 한 25%는 주인이 분명치 않은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동양착식주식회사에 다 기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일본인들한테 많이 불만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보면 이쪽 시내가에서 저쪽 시내까지 뭐 몇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설득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근데 토지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지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당시는 이제 일본 식민지였죠. 식민지의 계급의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고. 왜냐하면 그때 중앙사대부들은 또 선비들 계급들은 청빈을 뭐 속으로는 안 그러셨겠지만은 청빈을 큰 덕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게 내 땅이라고 가서 우기고 쟁송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방이나 그 지역의 가장 밝은 분들은 지방 향리 아전계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전계급들이 지적조사 후에 우리나라의 신흥지주계급으로 부상합니다. 1925년인가요? 35년인가? 그 일본 총독부 자료를 보면 당시 서기관급 총독부와 우리나라 그 조선반도의 서기관급 이상이 한 300명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250명이 아정계급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신흥지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주계급에 대한 존중심도 완전히 없어졌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달사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사실 3.1운동 그 33인 중에 양반 출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들면서 이제 조선시대 아전 계급들이 크게 이제 부상을 했다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고했다 보니까 또 일본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그 주요한 우리나라 주거 개척으로 부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쇄업이 1928년이 피크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왜 그렇게 인쇄가 많이 됐느냐. 그때 그 조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건 아니고 족보 인쇄가 1928년에 피크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사령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문은 다 양반계급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서 빚집마다 이제 사대조, 그 양반의 상징인 사대조 봉제사를 지내는 그 집집마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이제 족보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만 해도 가게가 4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게,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시다 보면 그런 데는 많잖아요.
여관도 몇 개에 걸쳐서 하는 여관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조상이 상업을 했다, 조상이 객주를 했다는 집안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모두가 이제 양반교에서 1940년부터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지 개혁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그 서기와 일상 간의 관계를 했던 게 소작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제 소작 관계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3년 지속되면서 서울의 주인이 3번인가 바뀌지 않았어요. 피난을 가다 보니까 예전에 지주계급 양반들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행랑 아범 집에 가서 얻어먹든지,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나와서 책을 팔든지 하다 보니까 소위 양반 행세하던 채통마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게 6.25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약 반세기 만에 한반도에서 계급 질서가 완전히 붕괴를 했어요. 이런 역사는 세계에서 공산주의 혁명사를 빼고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의 출발점이 똑같아진 사회가 됐어요. 누구든지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모두가 양반이 된 거고,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때 전쟁통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토지 개혁에 의해서 땅도 없고 동산이라는 게 피난단이어서 뭘 가져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이 오면 거의 자산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한 게 있는 거죠. 하나 다른 게 교육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이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자식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배우면 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어떻게 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그런 관념은 남아있는 거죠. 배워야 과거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집안들이 밤낮없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복간에 쌓아온 걸 있으면 사또가 불러가지고 내절을 내가 알렸다, 족치니까 곡간에 쌓아두는 게 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게 조선 500년도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축이 안 되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죠.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500년을 그렇게 경제 발전 없이 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50년대 들어서 그게 없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 자식들 공부시켜서 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노비라면 참겠지만 아이들까지 노비가 되는 건 정말 한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가 한해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풀 수 있는 기회가 1950년대에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교육 열풍,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자갈밭도 갈고 정주영에 대한 회고를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갈밭도 가서 일구고 소금만 먹고 가서 밤낮이 부모들이 이래서 아이들을 좀 공부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명문대 들어가고 고시 와서 출세하고 대기업 가서 임원하고 그래서 초중등 대학 진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거기다가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몇십 년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과를 따지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로 평가해야 되나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걸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행정관료들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동성을 폭발시켰다. 미국이 왜 유럽보다 훨씬 따라잡게 됐을까요? 미국도 다 이민 온 나라들, 사람들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전통사회고 경제적 사회였던 데 비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 스웨덴에서 온 사람하고 독일에서 온 사람하고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그 상대방의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크게 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라고 한 것이야. 근데 미국만 해도 얼굴 색깔에 따른 차이는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굴 색깔의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면 뭐 한 60, 70%한테 주어진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러면 코리안 드림은 저는 100%한테 주어진 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한국의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역동적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전환기적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으로 해서 또 중국, 인도가 소위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도도 내부에서부터 소위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경제 발전을 한 나라예요. 그 중국이 이제 동서풍 개혁에 의해서 시장 경제 체제로 편입하기 시작했고, 제가 80년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인도 출장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고위 가이드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좀 가치도 낮추고 이렇게 인도도 좀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트레이드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발전하는 걸 보면 그 장점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도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 같이 조그마한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거는 너네 같은 나라에서 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안 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인도가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90년대부터 소위 마무안 싱 총리였죠. 그 사람이 재무장관으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인도가 경제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제가 IMF 있으면서 인도에 가서 이제 협상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부터 인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동그라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위 세계 트레이딩 블록이 물론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우리가 자유무역 시스템, 브레튼 우드 카트 시스템이라는 거였고, 다른 한 블록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코메콘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산주의들끼리만 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물물 교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링 어카운트만 있고, 북한은 뭐를 중공업이 강하니까 기계를 수출하고, 불가리아 기계 수출, 체코는 전자를 수출하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격 제도에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걸 물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 한 유니트가 얼마로 변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붕괴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한 10여 년, 20년 고생하면서 새로운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흡수된 겁니다. 북한은 그걸 거부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되어버린 거죠. 북한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거의 1인당 GDP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4년에 북한을 초월했다 보니까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된 거는 결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대외 트레이딩에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쪽으로 리인티그레이트가 됐지만 북한은 뭐 지금도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들이 인구 수는 그때 저희 프리 트레이드 시스템이 있던 나라들에 비해서 약간 작았지만은 이 나라들의 인구가 굉장히 젊은 인구가 돼요. 평균적으로. 이미 유럽 뭐 이런 데는 고령화됐지만 그래서 노동력으로 보면 이게 거의 꼭 2배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결국 프리 트레이딩 브레튼 우드 카드 시스템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엄청난 노동력이 늘어난 거죠. 노동 공급이. 이제 그게 결국은 전 세계 물가를 안정시키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중국이 싼 물건들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한 거죠. 요새 뭐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은 예전에 우리가 국내 샀던 건 사실 싼 게 많지 않아요. 요새 뭐 지하철에 보니까 옷도 10,000원짜리 옷도 있는데 저희들 예전에 세트 하나 사려면 뭐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TV 가격은 뭐 지금 70년대보다 훨씬 높잖아요. TV 냉장고 가격은. 그러니까 제조업, 중국이 세계 제조업 공장화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노동 공급과 생산 공급이 늘어나면서 물가는 안정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제 다시 탈세계화, 세계화가 멈추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게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인플레가 더 높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인구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미 이제 중국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죠.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늘고 있는데 때는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주는 것뿐만 아니고 고령화 문제, 이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 타이어 공장이나 제조 공장에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갈수록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특히 그 선진국 또는 제조업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전 세계 GDP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G7 그러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G7이거든요. 이때는 G7이라는 게 make sense 하는 거죠. G7이 세계 경제의 한 8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G7이 세계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주도해 갈 수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50% 남짓하고 이제 이게 가슴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G20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미중 갈등이 되면서 G20라는 게 더 이상 작동 안 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이런 동양과 서양의 세력 교체 그런 기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결국 전 세계 중산층의 구매력 비율에 있어서도 불과 20년 전에는 G7 국가들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결국은 전 세계의 이제 이코노믹 그래비티 경제의 무게추는 점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은 미중 갈등이지만 더 크게 보면 동서양의 갈등으로 앞으로 더 확대될 겁니다. 세계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후퇴하고 있고요. 이건 글로벌 이제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이게 이제 30년 전에는 보면 독일이 가장 큰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돼 있었고 또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여전히 미국 중심 이 세 나라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중국이 부상하고 이제 일본이 저쪽으로 이제 밀려나고
그렇지만 뭐 여전히 일본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주 크게 쪼그라들고 있죠. 이제 이게 모든 이제 제품을 놨어요. 이게 이제 20년 사이에 독일, 미국 중심, 영국, 그리고 일본, 요 네 나라 국가 중심에서 이제는 독일, 중국 중심으로 가면서 일본도 이제 거기 편입되고, 우리도 편입되고, 미국은 저쪽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다고 그래요. 이게 뭐 그쪽에서는 대외 비라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에다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봤더니 미국 스스로도 놀랐던 것이죠. 그게 무기라는 게 뭐 탱크를 만들거나 항공기를 만들려면 부품이 뭐 2,000개, 3,000개씩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이제 이빨이 다 빠지게 됐다. 그게 뭐 어떤 거는 중국으로 아예 공장을 옮겼고, 어떤 거는 심지어 뭐 미국에 있지만은 중국이 M&A를 통해서 산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간의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제대로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제조업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이 제조업이 GDP 한 10%까지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다시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고 중국에 대해서 뭐 10% 관세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경제 문제가 이제 안보 문제, 무기 체계 이런 문제까지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생겼던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미국 중심으로 가져오겠다고 한 게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리쇼링을 하거나 리쇼링이 안 하는 거는 저희 브랜드 쇼링을 해서 이쪽을 빼고 다시 뭐 일본, 무관 국가들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게 지금 미국의 산업 정책이지 않나요? 이제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우리도 지금 여기 중국 뭐 제재 포함되어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하느냐 그게 우리 산업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기후변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AI 요새 하도 많이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AI가 아마 앞으로 10년간 인간 사회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겠죠. 제가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동아시아 미래재단 뭐 하는 애냐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보니까 아직은 뭐 동아시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 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인간의 어제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AI가 거짓말도 하고 뭐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척 신용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인간 생활을 변화시켜야 될지 10년간 우리 지금 현재 상상은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지금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국 이제 저도 경제학한 큰 사람이지만 대개 우리 오늘날 경제학의 출입을 이루는 건 미국, 영국, 영미 경제학입니다.
거의 모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미국과 영국의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거야. 거의 뭐 나라가 2%,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2, 3%, 1, 2%로 왔다 갔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의 200년간의 경로를 보면 이 톱니바퀴처럼 된 이게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거거든요. 경기 변동. 그러니까 미국, 영국의 거시 경제 정책,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카운터 시클리컬 폴리시. 그러니까 미국은 중앙은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뭐 재무부 정책에 대해서 크게 관심하는 보다는 우리 언론에도 거의 매일 나오는 게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알란 그린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믹 저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황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어떻게 딜하느냐. 그게 금융시장, 뭐 소비재, 기업 소비재 어떻게 영향하는 시장을 중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에서는 이 큰 사이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정책은 앞으로 이 큰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딜하느냐. 아까 제가 연금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고용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급상승, 급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딜하느냐. 우리하고 비슷한 패스를 그렸던 나라가 일본이죠. 한 20, 30년 동안으로 패스를 그렸는데 일본이 결국은 그거를 일본 경제라는 건 없습니다. 일본이 이거를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따라갈 모델이 없어요. 경제학에서도 뭐 어떤 서구 경제학, 사회학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한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모델이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많은 모색과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역동성이라는 게 불과 한 세대만 저는 제대로 작동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90년대 이후가 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고 했기 때문에 역동성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어떻게 이렇게 경제개혁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한국은 기득권 세력이 아주 없거나 약했다는 거예요. 6.25 동란 이후에 뭐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거부 세력이 약하거나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 인도나 남미가 경제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저 길을 걸어가느냐. 그 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제대로 못했죠. 이제 우리가 불과 한 세대 이후에 좀 이렇게 됩니다. 이미 기득권 세력이 좀 고착화 됐어요. 산업적은 재벌은 재벌대로, 노동적은 노조는 노조대로, 요새는 또 의학 불업 문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혁신이라든가 개혁이 반세기 전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우리가 반세기 전에도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독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기득권 세력은 훨씬 강해졌지만 정치체제의 권력 구조는 훨씬 약해졌죠.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탄소 중립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같은 탄소 중립 목표 2040년까지 저도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공부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거죠. 우리는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변화. 지금은 단순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기초과학, 물리학 교수님들 계시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산업경제를 확보해 나가겠나,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제1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경제라는 게 단순히 경제제도 정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경제라는 것은 그 사회의 종합적 산물이다. 단순히 경제정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도로 인프라 시설 잘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정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결국 경제제도 정책도 다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고, 경제제도 바꾸는 거, 정책 바꾸는 거 전부 다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고, 또 그 정치라든가 그런 과정은 그 나라의 전반적 문화 기풍, 사회 질서, 지식 수준, 사회적 신뢰, 국가 지배 구조, 지배 엘리트들의 능력과 도덕성, 협력 조직의 역량,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법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법제도 운영방,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계치, 언론 문화,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경제를 끌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정책, 경제제도 격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고, 사회 전반적 이런 통합적, 종합적 개혁 없이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나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